2021년 초 30대 중반 준혁 씨네 부부는 용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투룸짜리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면서부터 더 넓은 집이 필요했죠. 이제 우리도 전세 말고 집을 사는 게 어때? 준혁 씨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 전세도 계속 올라서 걱정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어. 그때 마침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용인 부동산 분석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고 기흥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기흥역 앞 힐스테이트 31평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많긴 했지만 당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자 금액이 세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전세 생활에 지쳐있던 부부는 이제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그때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에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아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담보대출의 이자도 같이 올라갔는데요. 내야 하는 이자가 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가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이자 208만원, 관리비 25만원, 생활비 150만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부부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8억 중반선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지훈 씨네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갔다가 너무 예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조경까지 그들이 찾던 집이었죠. 부부는 곧장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타운하우스 한 채의 가격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에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10억, 11억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며 다음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타운하우스를 자랑하며 제주도는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40대 중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 중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수기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며 중문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제주도 작은 주택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살던 주택 인근의 땅값은 2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식당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조경도 멋진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세련된 외관과 마당, 또 2층의 넓은 공간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설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타운하우스 한 채의 가격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식당 운영으로 모은 자금과 보증금을 합쳐도 대출을 4억 4천만 원이나 받아야 겨우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매물을 보고 갔다는 말에 불안했죠. 결국 부부는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부는 이 타운하우스가 얼마까지 오를지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10억, 11억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며 다음 계획도 세웠습니다. 입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까지도 차로 15분 거리라 출퇴근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동 매물이 5천만 원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곧 10억까지 오를 거라고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중문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난리였습니다. 부부는 이 타운하우스가 계속 올라서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 번씩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살기 좋아 보여서 샀는데 집값까지 올라주니 너무 행복했죠. 지훈 씨 역시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타운하우스를 자랑하며 제주도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2022년 가을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식당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모든 재료비가 급격히 뛰었고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재료비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했고 비슷한 시기부터 관광객 수요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게를 찾는 손님 숫자도 덩달아 줄어들었는데요. 비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 했지만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7억의 매매로 나와 있었던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도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인기도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확인하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같은 동의 타운하우스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8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이 2억 이상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의 설렘과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의 타운하우스가 6억 초반에 매물로 나왔다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층 테라스에 앉아 한숨을 쉬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제주도 타운하우스가 한때는 노후 대비용 안전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발목을 붙잡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식당에서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을 때 수진 씨는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다 손이 떨려 재료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집값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식당을 청소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도는 불패라는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식당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식당 일에도 집중이 안 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빚만 수억이야. 지훈 씨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때 산 거 너무 후회돼.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암울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테라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식당을 더 크게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샀어야 했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의 글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산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정식 메뉴를 추가하고 저녁엔 가성비 메뉴도 구성했습니다. 또 온라인 배달도 병행했죠.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집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집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중문의 고급 타운하우스는 2021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초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중순 6억 5천만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중문, 애월, 영어마을 등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중문의 고급 타운하우스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의 이야기처럼 그 집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년 전 민수 씨는 송도 더샤퍼스트파크 35평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모았던 돈과 보증금, 신용대출,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 후 얼마 뒤 아파트 가격은 13억 7천만 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실컷 자랑했습니다. 전세 끼고 송도 아파트 투자했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너네들도 아파트 갭 투자해. 손해볼 일 없다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민수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또 민수 씨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이곳에서 우리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지난 상승장 송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2017년식 역세권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송도 더샤퍼스트 파크라는 아파트였죠.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어차피 갭 투자했으니 괜찮다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전세금 2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나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지의 84타입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오, 이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수 씨네 부부는 분당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분당은 직장이 가깝고 구축 아파트라 전세 시세가 저렴했죠. 부부에게 전세 생활은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동산, 특히 분당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인데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주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또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유튜브로 부동산 강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답이야. 지금 안 사면 앞으로 계속 못 살 거야. 전세 시세도 계속 오르고 계속 전세 살다간 뒤처질 거야.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자랑을 들을 때마다 질투심과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부부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며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분당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들었어? 우리가 전세로 사는 집도 집값이 엄청 올랐어.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부부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분당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했고 병원이나 학교, 편의시설 등 집 주변의 인프라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최근 1년 사이 분당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올라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4평이 지금 9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어. 2년 전엔 6억대였는데 많이 올랐어. 지금 안 사면 더 오를지도 몰라. 부부는 주말에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까치주공 2단지라는 아파트였습니다. 매물을 보고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축 될 때까지 집은 좀 수리해서 살면 돼. 재건축만 되면 강남만큼 오를 거야. 아내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여긴 출퇴근도 편하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군도 좋아.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투자하기에도 좋아 보여. 부부는 소득이 높아서 대출 한도가 넉넉했고 당시 담보대출 금리도 낮았습니다. 우리 연봉이면 대출이자는 감당하고도 남아. 앞으로 분당은 계속 오를 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정수 씨의 확신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현금과 전세 보증금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합쳐 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 9억 6천만 원 중 나머지 4억 6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많았지만 연봉이 높아서 이자 걱정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까치주공 2단지 24평을 9억 6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정수 씨는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분당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아내도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이야. 빨리 재건축되면 좋겠다.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구축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전세로 살 때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외관과 주차는 좀 아쉬웠지만 탄천 산책로와 미금역이 가까워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야. 정수 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판교까지 출퇴근이 엄청 수월했고 주말이면 단지 주변의 탄천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계약 후 3달 만에 같은 평형 매물이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유리창에는 12억짜리 매물도 붙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타이밍 좋게 잘 산 거야. 이 속도면 금방 부자 될 거야. 정수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랑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 샀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어. 아내도 친구를 만날 때마다 부동산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값 벌써 10억 넘었대. 투자 잘한 것 같아.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도 분당이 최고의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 그리고 신고가 거래 소식이 매일 들려왔습니다. 지금 벌써 1억 넘게 올랐고 2억, 3억도 금방이야.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집으로 노후 자금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서울 강남도 결국 따라잡을 거야.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출은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은 크지 않잖아.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호가가 11억으로 떨어졌어. 정수 씨는 위로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아직 이득 중인데 뭐. 분당은 입지가 좋아서 금방 회복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2023년 초.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만큼 좋은 분당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곧바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거래된 거 이상거래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암울했습니다. 요즘 금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분당은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대출 4억 6천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떨어지니까 매달 이자를 내는 게 너무 아까웠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락 소식을 접한 그날 저녁 부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암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당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우리 진짜 영끌했는데 큰일이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서 못 팔고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빠듯해. 정수 씨는 금방 회복할 거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폭락 얘기를 할 때마다 모른 척했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졌을까봐 무서워서 시세 확인도 못하겠어. 그렇게 한참 동안 우울한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봐. 안정적인 전세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정수 씨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가 너무 커. 우리 노후 망했어. 매일 이자 갚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중반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동일평형이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제 본전까지 3천만 원 남았어. 기다린 보람이 있다. 너무 다행이야.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분당은 입지가 좋고 재건축 호재도 있어서 살아날 거라고 했어. 곧 다시 10억 넘어갈 거야. 부동산 카페에서는 분당 구축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글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산해졌던 부동산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2025년 6월 드디어 10억을 넘어서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네. 그래도 집값이 회복해서 너무 다행이야. 역시 분당은 분당이야. 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한시름 놓겠네. 오래 걸리긴 했어도 다시 오르니까 너무 좋다. 부부는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사자마자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 분당이 잘 나가니까 당연히 오를 줄 알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본전 찾는데 4년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처럼 고연봉이라도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네. 2025년 9월 까치주공 2단지는 12억에 거래됐습니다. 4년 전 9억 6천만 원에 산 집은 2억 4천만 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재건축 호재와 분당의 입지 때문일까요? 분당의 모든 아파트가 정고점을 회복하거나 이미 돌파한 모습입니다.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비싸져서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분당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좀 해탈한 느낌이야. 부부는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생활비도 줄여왔습니다. 집 때문에 아이 계획도 미뤘죠. 집값 때문에 일상이 우울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부부는 앞으로도 분당집에서 계속 살 계획입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집에서 사는 거 좋아. 출퇴근 편하고 동네 분위기도 조용해.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된 거야.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높고 상승세도 가파른 편이죠. 그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곳도 있습니다. 서현역 인근 시범단지의 경우 32평이 19억을 기록하며 연일 상승 중이죠. 또 분당구 정자동의 한 구축 아파트는 31평이 최근 21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 그리고 좋은 입지 덕분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유층과 전국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거래도 활발해졌죠. 다만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당분간은 거래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분당의 다른 구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 1년 전 15억 7천만 원에서 19억으로 1년 만에 3억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 분당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분당의 가격 상승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여러 악재를 극복할 만큼 가치가 높은 걸까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시세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더 불안하지만 분당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의 부동산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가족의 삶을 결정할 수 있죠.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을 줬더라도 위치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분당의 구축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요?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분당과 일기 신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앞으로도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화성시 동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매매, 특히 갭투자 관련 문의 전화와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경기 남부권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탄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주 대책 발표 직후부터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가량 올랐고 동탄역 인근의 아파트는 이틀 사이에 3건 거래됐다고 했습니다. 또 하루에 기본적으로 예약이 4-5팀 정도 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물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탄 지역 부동산 카페 등에는 규제 발표 이후 몇 건이 거래됨. 부동산마다 손님이 여러 팀 앉아 있음. 지방에서도 손님이 오고 있음 등 분위기를 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던 일부 매도인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계약금, 입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제 이후 풍선 효과를 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과 롯데캐슬의 시세를 보면 최근 호가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탄은 이제 다시 오르는 걸까요? 지난 상승장 김준혁 씨는 퇴직금을 모아 동탄 신도시의 시범 아파트 32평을 13억에 샀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선 동탄은 절대 망할 리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동탄은 앞으로 분당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김준혁 씨는 전세 6억을 끼고 투자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쭉쭉 올라서 기뻤죠.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대요.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9억 중반까지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이 가격에 팔 바엔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싸움이었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퇴직금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가 소리쳤고 준혁 씨는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일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준혁 씨처럼 갭투자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 동탄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동탄은 전국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한번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탄역 주변 단지는 동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으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서울까지 20분대면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역 주변 인프라 그리고 학교와 공원들까지. 2021년만 해도 동탄의 30평 아파트는 13억, 14억까지 치솟았어요. 동탄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13억까지 올랐던 한 시범 아파트는 2023년에 8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동탄역 인근의 단지, 예를 들어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13억에서 2025년 4월 10억 3,5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2억 7천만 원이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동탄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엄청났어요. 화성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16,000건으로 2023년 대비 5,000건이나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동탄 중에서도 외곽 쪽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상업시설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동탄역 근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동탄은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을 들여 동탄역 인근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초기엔 임대 문의도 제법 들어왔어요. 임차인과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4년째예요.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총 2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젠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가를 8억 5천에 내놨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동욱 씨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2022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5%에 달해요.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손실을 본 분들 동탄에 정말 많습니다. 동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1층과 지하에 상가들이 넘쳐나죠. 단지와 연결된 통로, 밤이면 반짝이는 조명. 겉으론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상가도 많아요. 어떤 곳은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한 번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죠. 상가의 주인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동탄은 거주하기엔 정말 좋아요. 일자리도 많고 역도 가깝죠. 또 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피크닉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와 병원 같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상권으로는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일단 상업시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상가들이 대부분 분양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동탄 상권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동탄에는 여러 상권이 있어요. 동탄역 근처, 호수공원 주변 곳곳에 주상복합 단지들까지.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동탄의 상업시설은 2010년대 후반 신도시라는 이유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잘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을 못 구해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동탄 호수공원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추천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했죠. 분양가 8억,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썼어요. 동탄은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대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SNS 사진 감성으로 꾸민 인테리어 덕에 주말에 사람들이 넘쳐났대요. 민호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게다가 인근에 저가 커피점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의 카페는 위치가 구석진 편이라 손님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임차인을 구해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동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4억에서 11억으로 3억 낮게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특히 동탄역과 호수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빠진 가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는 2020년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수요는 더 크게 줄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죠.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할인 분양, 분양 혜택을 내걸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낫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2010년대 이후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던 데다 투자로 아파트를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동탄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인천 송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송도의 공실률은 동탄과 비슷한 수준이고 투자 실패 사례도 많아요. 하지만 동탄은 송도보다 입지면에서 유리합니다. GTX가 부분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죠. 다만 GTX 효과가 집값에 바로 반영되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GTX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고 동탄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동탄은 삼성전자, 동탄역, 호수공원 같은 탄탄한 인프라가 있어요. 또 최근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호가 자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풍선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분당, 수원, 광교, 용인, 수지 등의 갭 투자를 차단했기 때문에 동탄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근의 풍선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워낙 강하고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기 때문이죠. 특히 영끌이나 무리한 갭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상업시설 투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동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동탄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높은 구리나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의 시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들썩들썩하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휑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8,000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그녀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입자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그녀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의 뼈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주는커녕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와 실제 투자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다가 규제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 절망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먼저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차량은 가끔 한 대씩 보일 뿐이고 지난달 입주율은 겨우 48%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에요. 이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해봤자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현정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현정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이 잔금 대출 미확보 때문이라고 하니 이현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그중 한 중개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려서 반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어요. 중개인분의 말처럼 규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 효과는 나왔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고생할 거예요. 이현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탕의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입주율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나 줄었어요.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몰릴 줄 알았던 노원구나 도봉구도 거래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거래 금액은 67% 감소했어요. 돈줄이 말랐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원.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규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한편 월세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자치구가 9곳이나 돼요. 동대문구가 1위, 강북구, 금천구 등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세를 거쳐 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월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생활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규제에도 호가가 30억 이상이에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집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50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고가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죠. 이 양극화가 규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부유층은 웃고 서민은 울게 되는 현실이죠. 대출 규제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 은행들은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수선해요 라는 은행 직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막히고 갈아타기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정부의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급감했지만 7월 매매 4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고가 매수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하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40% 급감할 전망이니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빨라야 5년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중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20% 이상 줄었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시되면서 규제가 더 세질 조짐이에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관망과 불안이에요.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 고민 중이고 다주택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이는 전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0.8에서 1% 상승할 전망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되지만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예를 들어 LTV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갭 투자가 더 위축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복잡해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호화로운 휴양지로 불리던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대규모 풀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치된 빈 건물로 변해버렸죠. 한때 안정적인 노후와 수익을 꿈꾸며 투자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풀빌라 단지는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풀빌라가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야자수로 장식된 정원은 한때 이국적인 휴양지를 연상케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외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얼룩져 있고 나무 데크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집니다. 수영장은 물 대신 이끼와 쓰레기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지 맨 아래쪽에 있던 마지막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도 손님도 관리인도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풀빌라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17년 제주 부동산 개발이 한창 뜨겁던 시기 김영수 씨는 이 풀빌라 단지의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붐으로 들썩였고 풀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였죠. 김영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분양업자의 말에 홀려 퇴직금 3억을 털어 풀빌라 한 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은행 대출 4억을 끼고 계약했죠. 초기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제주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중문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손님들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나갔지만 수익은 제로였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노후는커녕 이자 갚느라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를 세운 건 제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최모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1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풀빌라 단지였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 고급 풀빌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풀빌라를 지었고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양은 5동도 되지 않았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건설업체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관리도 끊기면서 건물은 빠르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썩고 수영장은 녹슨 파이프와 이끼로 뒤덮였으며 전기와 수도도 끊긴 곳이 많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풀빌라 안에는 이제 버려진 가구, 곰팡이 핀 침대, 녹슨 오토바이만 굴러다닙니다. 이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2020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이지연 씨는 경매로 나온 이 풀빌라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풀빌라를 6억에 낙찰받았으니 저렴하게 샀다며 기대에 부풀었죠. 대출과 저축을 투자해서 인스타 감성의 고급 숙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관광붐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2019년 말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던 상황이 그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모델링에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를 재연결하는데도 큰 비용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이미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꾸민 풀빌라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주말 할인 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두세 팀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쌓였고 관리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또다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매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풀빌라 단지를 둘러보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는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아래쪽 라인에 소유자 한두 명이 가끔씩 방문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식당과 노래방으로 쓰였던 건물은 먼지만 쌓여 있고 방에 있는 침대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옥상의 월풀 욕조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고 수영장은 물때와 이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물놀이 용품과 버려진 오토바이까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경매로 이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한 투자자가 5억대의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샀으니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관리비 그리고 손님 부족으로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니 이 투자자는 이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풀빌라 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 문제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단지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변 근처 리조트나 풀빌라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중문의 색달해변 근처 제주 신라호텔, 부영호텔 같은 대형 시설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떨어졌죠. 둘째, 과도한 분양가와 대출 의존도입니다. 분양업체는 7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 동씩 팔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어썼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주도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같은 대형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어두운 면도 이 단지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장이었지만 이는 과열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대형 리조트의 등장, 그리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소규모 풀빌라와 펜션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박민호 씨는 이 풀빌라 단지에 가장 큰 분양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관광업이 곧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에 투자를 결심했죠. 은행 대출 6억과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숙박비를 낮췄지만 예약은 한 달에 한두 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단지의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저축은 모두 날아갔고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마지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민호 씨는 부동산 사기꾼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지들은 이제 건물 가치마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곳은 그냥 폐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산을 깎아 대규모로 공사한 후 방치된 곳의 경우 산사태 위험도 있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런 곳에 누가 숙박하러 오겠나, 동남아 리조트가 훨씬 싸고 낫다고 푸념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상승장일 때 무모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이들이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입지, 시장 트렌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통곡하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는 이제 완전히 황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이곳은 풀과 폐허만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업은 대형 리조트로 재편되었고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가 이 외진 풀빌라에 비싼 돈을 내고 오겠습니까? 오늘은 제주도의 텅 빈 풀빌라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꿈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비어버린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물과 후회만이 남은 이곳,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